예.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오늘 김정은이가 어쨌거나 메시지를 명확한 자기 입장을 던졌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면 김정은도 다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이 굉장히 강경한 자기 의도를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아마 그게 역작용으로 아마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논평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연 제2 IMF가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 2017년도, 2018년도는 세계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역대 굉장히 경기가 선순환으로 작동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이제 남겼는데, 예. 그러나 유독히 2017년, 2018년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갔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굉장히 경제적 선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이면은 만약에 우파 정권에 들어섰을 때는 이 평균 세계 경제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통상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예. 오히려 2017, 18년도 세계 경제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만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것은 어디서 기인됐느냐. 결국 좌파 정권의 반시장주의,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최저시급제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의무제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부터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 피부에 와닿는 이제 상황이 도래된다. 더더구나 지금 2018년도였던 시급제의 주요 수당이라는 부분 포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8,400원대는 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최저시급제 급격한 인상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내수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최저시급제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 예. 이런 경제가 완전히 내수가 침체기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에서 급격한 이 최저시급제, 소위 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는요, 일본보다도 시급제가 상당히 높아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7,000원, 8,000원대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자본주의, 이 반시장적 어떤 행태를 보인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이 자영업자 서비스 통 분야 쪽에서 아마 폐업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것은 이 중소제조업 쪽도 아마 금년도에 아마 폐업률이 저는 30%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제조업은 중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완전히 밀려버렸다. 품질 경쟁력도 중국과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임금 구조 자체가 중국보다도 3배, 4배 평균 더 높은 고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국내 제조업체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이 중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자영업 등등 제조업 자체적으로도 어떤 임금 때문에 원가 자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침체해서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장 하단 소위 말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제조업부터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지금 금년에 급속도로 저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그 폐업률이 30% 40% 이상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대기업체도 지금 현재 그 중국과의 어떤 경쟁 또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그 대외 경쟁력이 점점 상실되고 급기야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 4, 4분기부터는 그 이익 성장률, 이익률과 이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그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뭐 급속도로 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뭐 중국에서도 현대자동차 급속도로 매출이 떨어지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그 메이저 자동차 시장들과 경쟁해서 완전히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 자체가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협력사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협력사들의 자금난이 상당히 그 심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도에 내몰릴 정도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이 작년 그 3, 4분기, 4, 4분기에 일어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금년에 더 좋아진 일이 있느냐? 아니죠. 왜? 결국 이제 세계 경제가 2019년도부터는 굉장히 또 위축되고 경기가 그 하강된 그런 그 세계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경쟁력이 해외에서는 더 어려워진다.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내수 시장도 완전히 얼어붙었고 해외 수출 시장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가가 또 상승되니까 뭐 이익 구조도 너무 나빠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미 중소자영업자는 회복 불능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중견기업 정도는 아마 기업을 지속하려면은 해외로 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면 폐업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그 선택의 기로가 지금 금년 한 해 놓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심각한 것은 내수 소비가 급감하니까 이에 대한 여파로 중소자영업이나 어떤 그 제조업 어떤 그 재고율도 높아지고 또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 이제 자금난으로 해서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실질적으로 닥치는 금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현재 주식시장이 상당히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란 결국 이제 대부분의 이제 외국 그 투자자들과 이 개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폭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봅니다.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보 문제, 이런 한미 관계, 또 이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그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금리 자체도 미국 금리와 한국이 이미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어떤 그 한반도에서 정세가 불안한 상태고 또 투자를 또 대기업이 전혀 상당히 마이너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 어떤 고용 창출도 급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은 이걸 전체 보면요. 대한민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위험한데 통상의 경기가 악화되면은 물가가 떨어집니다. 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 최저 시급제 인상으로 해갖고 물가가 상승을 아마 최근에 보실 겁니다. 우리가 뭐 빵집이든 보면 전부 다 과자까지 물가가 다 상승했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실업률은 증가되면서 내수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면서 이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면서 어떤 경기가 후퇴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그 금년에 예측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경제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좀 더 악화되면은 저는 외자가 빠져나왔을 때 과연 그 제2 IMF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 4분기에 지금 아마 기업들이 결산 평가가 끝나고 아마 이런 그 한반도의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에
저는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고요. 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중소제조업체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은행에서는 결국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 금융 대출을 전부 다 점점 어렵게 하거든요. 이 담보 같은 경우, 이 부동산 담보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많은 제조업체, 중소업체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으로서 아마 저는 굉장히 폐업과 부도의 가능성이 아마 거의 한 7, 80% 기업이 아마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지금 2019년도에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제가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2.5% 정도로 봤는데 저는 실제 2.5 이하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지금 제가 볼 경제 문제는 아마 국민들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버티고는 현실적으로 체감을 좀 못했다면은 금년 한 해는 아마 1, 4분기, 2, 4분기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오면서 정말 밤에는 전부 다 불이 꺼질 수 있는 식당과 같은 경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말 우리가 역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IMF 때는 외환위기였지만 지금은 외환위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체가 완전히 동결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가 위기란 것은 이런 상황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속도로 빠지겠죠. 아무래도 아마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국민들의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이 종북주사파 정권의 어떤 조기 퇴진, 몰락이 저는 유일한 어떤 기회이자 저는 희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축이 2019년도에 다가오는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이면서 기회, 우리 우파에게는 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당에 가면서 라디오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부동산이 그렇다 이러면서 아주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경기가 지금 제가 저도 많이 다니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곳곳을 네. 다니면 네네. 1층 가게들 비어 있는데 수두룩하거든요. 1층이. 그러면 2층이나 3층 이런 데에는 공실이 많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지금 실물 경제는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한 30%, 50% 정도 줄었어요, 작년 때. 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통계 수치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작년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2019년도 금년 한 해는 아마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특히 가을 정도 되면은 아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가지고 국가 경제가 몰락한 경우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좌파 정권의 잘못된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 경제의 어떤 기회를 완전히 통째로 날려버리는 저는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정말 무능하고 이 국가를 해체시키고 정말 대한민국을 자살의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상당히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걱정스러운 것은 맞아 정치권도 해체몰이라고 했는데요. 참 제가
지금 나라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이 정치 세력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정치 세력들은 또 어떻게 되면요, 자신들이 그 내년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문재인 이 청와대는 이 지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면은 결국 이 책임론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내에서도 이 호남 세력들과 이 부산 소위 말해 김경수 세력들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 또 갈등이 저는 유발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책임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한편은 그 여권 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이 청와대 어떤 대대적인 개편, 어떤 그 책임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여권의 어떤 갈등과 분열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우파 입장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저들은 그 노무현의 어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결국은 그 거의 그대로 전체를 되풀이하고 있다고요. 저들도 역시 경제가 몰락하면서 책임론 또 이 정치꾼들이 자기들 어떤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이제 그거를 그 탈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2019년에 전개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권 내에서 이제 복잡하게 전개되고 또 이 틈을 타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다당제나 다를 바 없이 당이 굉장히 지금 군소정당이 많다고요. 지금 이러면 한 4-5개 되죠. 이들이 결국은 저는 그 탄핵 사태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좀 돌려보면은 정우택이하고 박지원, 김무성 이런 애들이 그 당시에 그 내각제 합의를 했었다고요. 원내대표끼리. 그 당시에 이제 이 반기문 그 사무총장 영입해가지고 어떤 그 권력 이원집 정부제라는 권력의 어떤 그 분할하는 이제 실제 실권은 이제 이 국회에서 갖고 대통령 얼굴마다만씩 이런 이 헌법 개정 쪽으로 방향 상당히 저들이 이제 많이 그 의견을 모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금년 한 해도 문재인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그 개헌 문제가 상당히 화두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 형태로 상당히 갈 가능성, 그래서 해참모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 이들은 나라가 이렇게 폭망하고 위기 상황에 빠져들면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내년도에 어떤 총선을 대비한 저들의 어떤 그 생존에만 아마 관심이 있는 이런 정말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철저한 정치꾼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이 되면요, 봄 되면 서서히 손학규나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이런 애들이 서로 밤에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왜냐면 어차피 문재인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 주사파 정권이 힘이 빠지니까 그 틈을 타서 정치 개편, 정계 개편의 어떤 그 헌법 개정 이런 측면으로 저는 상당히 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혼란과 위기와 어떤 그런 그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동시에 지금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으면 돼요. 중심을 바로 잡아가지고 이 정치꾼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채찍질을 보내고 잘못 가는 길에 과감하게 어떤 저는 비판과 어떤 응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대한민국 한꺼번에 쓸려가 버립니다. 정말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떤 2019년 운명은 이런 복잡하고 어떤 다양하고 위기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여기에 제일 큰 중심은 우리가 탄핵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어떤 그 첫걸음부터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국회 정치군들의 어떤 이런 음모를 우리가 철저히 분쇄하고 봉쇄하고 현장에서 아스팔트에 저는 지속적인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거기에 어쨌거나 정치꾼들의 어떤 노름에 절대 속아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오세훈하고 한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면회 신청을 세 분인가 해가지고 거절당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그래요?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양심이 있다면은. 그게 뭐 황교안 씨의 정말 그 첫 번째 자기가 최소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네. 그 자한당 쪽이나 여기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면회를 좀 가고 지지를 해주는 어떤 창당이나 이런 쪽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래지는 보는데 갖는 이유가 황교안 씨가 면회 신청한 거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씨의 정치적인 행보와 무관하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탄핵 당시에 저는 가장 그 문재인 정권의 출범의 1등 공신이 황교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에 황교안 씨는 법무장관도 했었고 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도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국성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게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진당 해상에 있어서 황교안 씨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통진당 해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탄핵이 이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좌파에게 넘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어떤 이 북한의 공산 집단과 연계돼서 대한민국의 또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빠질 거라고 저는 그 정도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방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운명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처해진 게 황교안 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 관계없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 대통령 석고대죄하고 자기의 전심을 정말 어떤 사죄하는 첫 번째 필요하다. 저는 그러면 그 사람 정치 행보와 무관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황교안 씨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는 했다고 봐요. 탄핵 헌법재판관 어떤 공석일 때 왜 임명을 하지 않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말 그 당시에 특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위 어떤 사건 조작들이 있었을 때 정말 대통령의 직권을 발동해가지고 어떤 그거를 바로 잡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너무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 상당히 본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거나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분 대해서는 제가 황교안 씨 굉장히 비판한 거죠.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뒤에서 이런 특검에 대해서 완전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 또 청문회를 완전히 깔아줘 버린 거, 결국 이것은 저들의 어떤 정진석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완전히 자작 깔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이 탄핵이 나중에 백서가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말 통렬한 어떤 비판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